의료 이 집단 행동 관련된 논평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의사 1,000명이 고려제약이라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는 이거 뭐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범죄 혐의자가 1,000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수사가 됐을까? 이게 혹시 의사들이 집단 파업하고 집단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수사 착수 시점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4월 29일입니다. 지난 4월 29일 강남구에 있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는데, 자, 보통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수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수사가 있어서 범죄의 상당성을 입증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재판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내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게 올 3월부터는 이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이 착수됐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사태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분명히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규모가 이게 엄청나네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고려제약 한 제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제약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더 들여다봐야 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려제약 하나의 그 리베이트 혐의가 의사 1,000명이라고 하면 이 제약사가 늘면 수천 명의 의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약사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아서 챙겨왔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래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 받은 사람들은 아예 이 혐의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행이다 생각하고.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 리베이트 받은 사람, 이게 뇌물입니다. 리베이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뇌물 수백만 원 받은 사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 의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가 1,0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엄청난 리베이트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림넷 나우엔 서베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이 패널 조사를 했어요. 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 파업 반대한다. 77.3%입니다. 77.3%. 찬성한다. 14%. 그러면 의사들이 왜 파업에 나섰다고 생각하냐? 63.7%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의사들이 집앞그릇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국민의 63%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의 의료계 집단행동이에요. 불법 행동입니다.
집 앞그릇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 집단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가 국민의 77%라는 거. 또 이 의대 교수들이 말이죠. 뭐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휴진이라고 하는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뭐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4기 암 환자입니다. 거의 말기암 환자죠. 한테 문자가 왔어요.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 그러면 4기 암 환자는 중증 환자가 아니에요? 아니, 서울의대 교수단체가 중증 희귀병 경우 진료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4기 암 환자한테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 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연기된다는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4기 암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중증 환자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 의대 교수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뭐 필수, 중증, 희귀, 난치 환자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임현택이의 그 거듭되는 막말, 그리고 의협이나 의대 교수들이 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 집단 휴진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 집단 행동, 이걸 함으로써 그야말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고립무원 상태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협은 어제 그저께 뭐 출구 전략 차원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 의대 정원 재논의, 뭐 그다음에 행정조치의 무슨 취소 뭐 이런 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집단 휴진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요 일축해 버렸어요.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사항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집단 휴직 결정을 바꾸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 또 전공의에 대한 명령 취소를 요구한 이 의대 교수들의 요구, 의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받아들이면 더 이상 국가는 국가가 아니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전해드린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홍승봉 위원장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직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10년 후에 활동할 의사 1,509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의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아서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1,509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의사로 사회에 나갈 때가 10년 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홍승봉 위원장의 말은 이겁니다. 10년 후에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그래봤자 전체 의사 15만 명의 1%에 해당되는데, 의사 수 1%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나의 사직이나 나의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어떤 주장, 어떤 목적이든 간에 과연 그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그거 해갖고서 누군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건이 크게 되지만 중증 환자, 뭐 사기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한 달 연기됐다가 그 사이에 그냥 몇 달 더 살 수 있는데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난 100일 넘게 진행된 의료 사태를 통해서 발생했을 거다. 이게 통계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환자들이나 이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거다. 제가 이런 취지의 논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홍승봉 위원장의 발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뇌전증 수술의 40%도 못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홍승범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못한 사람들이 60%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60%는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사람들이 의료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니까 통계로도 잡히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 의사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못들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그것도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 홍승봉 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국가와 의사가 지켜줘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됐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분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건 따로 논평은 안 했습니다. 근데 홍승봉 위원장이 이 점을 지적했어요. 뭐냐? 휴진을 지지하는 일부 의대생 부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입장문도 냈어요. 그 의대생 부모들한테 홍승봉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이라면 빨리 복귀하라고 나는 설득하겠어요. 특히 이 일부 의대생 부모들까지 이렇게 집단행동, 불법적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나선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의사 밥그릇 때문에 불법적 집단행동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집단행동을 강행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그리고 내일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이 강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임계점 넘고 있는 거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 점을 정말 마지막 경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경쟁력이다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지난해보다 8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19위는 캐나다입니다. 특히 이들 나라 중에서 작고 강한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제에서는. 그래서 이걸 빼고 30, 50 클럽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더 올라갑니다. 30, 50은 뭐냐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7개 나라입니다. 7개 나라인데 이 7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서 2위로 기록됐습니다. 작고 강한 이런 나라들, 뭐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높을 수 있고 국민소득도 뭐 6만 달러, 7만 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나라들과는 좀 단순 비교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가 전 세계 7나라인데 그중에 국가 경쟁력은 미국이 1위, 대한민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평가 대상 국가로 처음 들어간 때가 1997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에는 23위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27위, 2023년에 28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해 20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50 클럽 7개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이 30-50 클럽에서는 국가 경쟁력 1위지만 전체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는 12위입니다. 이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플라 이 4대 부문에서 통계와 설문지표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니까 단순한 인기 투표는 아닙니다. 상당히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근거 있는 이런 평가조사다라고 보통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박은정 정책과장은 이 IMD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참조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 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플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 바로 이 얘기를 어제 그저께 최상모 경제부총리가 강조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그러면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역동적 경제 운영을 해나가겠다. 바로 이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의 지표에 힘입어서 그런 과감한 정책 전환을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이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있거든요.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거기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선언한 거죠. 국가 대통령의 비상사태,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요. 인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회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HD 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했어요. 이 자리에는 권오갑 HD 현대사 회장, 정기선 부회장이 함께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체활동이나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줄다리기 놀이하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할아버지가 심판 봐줄게 뭐 이러면서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식당을 찾아서 조리사들한테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응원도 했고요. 어린이집 교사 원장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출산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갑자기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인구 감소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 지난달 9일이죠.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 가칭 이렇게 부서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그러니까 뭔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지휘부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부서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그리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민정책 포함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그리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합니다. 3대 핵심 분야는 일, 가정, 양립, 양육, 그리고 주거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서 임기 내에 0세에서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늘본 프로그램, 또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입양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가정위탁도 확대하는 등을 입양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산가구 주거문제 해법으로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또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정책, 고용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이걸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컨트롤 타워가 인구전략기획부이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조직구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건 무슨 개소리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대놓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오늘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일제히 명비어 청가, 이재명을 찬양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강민구라는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자는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입니다. 자, 이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 아버님의 소천 소식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로 갔는지 참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 소천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민주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르신. 이게 강민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올린 찬사입니다. 정청래도 지지 않죠. 이럴 때는. 정청래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 당헌 당규 개정이 마무리돼서 이재명이 연임길 터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막대먹은 짓을 하겠어요. 자, 최근에 왜 안 나오나 하고 좀 다소 궁금했는데 마침내 홍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역시 홍준표다워요. 동탁,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잔인하고 흉폭하고 교활한 이 역적 간신이 동탁이죠. 이 동탁, 그 양아들 삼은 여포한테 암살당해 죽는데요. 이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뜻에 바라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한다. 한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동탁이가 이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정권을 잡았어요. 잡고서 이자가 사실은 황제가 막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 앞에까지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를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갖고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황제도 벌벌 떨고. 그랬는데 이 동탁이가 정원이라는 장수의 부장으로 있던 여포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포가 돈에 약한 걸 알고 뇌물을 줘갖고서 이 동탁이한테 오게 합니다. 그때 이 여포라는 자가 자기가 양아버지로 모시던 정원이의 목을 쳐서 그걸 동탁이한테 선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동탁이를 다시 아버지로 모셔요. 양아버지로. 양부하죠. 그 여포한테 결국은 동탁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의도 동탁
있다면 여의도 여포도 나타나겠죠. 걔는 언론 별칭이다. 이재명이가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비하하고 막말을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네들이 끝까지 내가 뭐 잘못했냐고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게 전체 언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야. 일부 언론을 향해서 했는데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이러고 변명하고 있죠. 노정면이라는 자 있습니다. YTN 해직 기자, 노조위원장 출신 노정면이는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 이재명이가 권력의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이재명이가 언론학 교과서 들여다보고 그 말을 썼겠어요? 그냥 질렀는데 이걸 어찌어찌 하여튼 이 기자 출신의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걸 언론학에서는 애완견, 랩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걔는 언론의 별칭이다. 이러다 이 해시기도 곧바로 이거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공식적인 언어예요. 추미애 언론은 질문하고 추궁하고 대답이 없거나 틀리면 문다. 그런 의미에서 걔 맞다. 여기에 양문석이라는 자 그걸 왜 격조놓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네. 그냥 기레기라고 했으면 간단할 걸.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발작 증세를 보인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최민희라는 자는 갑자기 과방위 회의를 하다 말고 이게 위원장이니까 워치독, 랩독, 가두독을 얘기하고 있는 과거 영상을 틀고 나서 제가 영상을 보고 약간 목이 메는 것 같다.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애완견이 언론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적 용어다. 이거 우리 국민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자, 국회의원. 이게 딱 들으면은 이거 국회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로 금방 들리잖아요. 국회의원. 경찰. 그 경찰을 비하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경찰. 개저씨. 이게 아저씨를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말 아닙니까? 개저씨. 이렇게 사람을 개에 비유할 때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사과해라. 이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이재명이보다 더 거친 말을 쓰면서 이재명이한테 아부나 뜨는 이런 자들, 이른바 이재명 호위무사들이 이재명이보다 더 무섭다. 원래 그래요. 조폭 옆에 쫓아다니는 양아치들이 더 그냥 사람들 괴롭히죠. 민주당은 위험한 애완견을 내부에서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실수는 푸틴, 당신이 했다. 푸틴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러시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 실수 운운하기 전에 명백한 잘못은 푸틴, 당신이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런 식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데 대해서 푸틴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반면에 미국은 적극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데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 무기 지원 결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이 할 결정이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예, 북러 조약과 관련해서 한 미일 상개국 외교장관들도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 간 조약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러시아죠. 스스로 채택해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적 지원과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뉴욕 현지에서 블링컨 장관, 미 국무장관입니다.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양국 장관들은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측이 안보 위협에 대응에 취하는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조태열 장관은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도 통화했는데 조태열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러 조약과 양국 간 군사 경제 협력이 한일 안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잘못을 항의할 때 상대국 나라의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을 초치라고 표현합니다. 김홍균 1차관은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북한이 수십 년간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개발해 오면서 우리에 대한 핵 사용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라.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런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의 엄중 항의와 경고에 대해서 지노비에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를 본국에 정확하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의 망언과 파주시의 호응.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어제 밤 10시경에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대북 전당 30만 장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USB 5,000개, $1 지폐 3,000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습니다. 이 30만 장의 전단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USB 5,000개의 USB에는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되자 김여정이가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여정이는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물풍선을 다시 보내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로 날려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마지막 대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북한 집단이 이 탈북 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종북 주사파들한테 야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자꾸 우리한테 지금 삐라 보내고 있는데 왜 가만히들 있어? 나서서 뭐라도 좀 해라고 한 지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대북전단이 살포된 직후에 김여정이가 문재인이한테 왜 가만히 있어? 뭐 법이라도 만들어야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가 이런 식으로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포섭한 종북 주사파들 도대체 니거들 뭐 하고 있어? 뭐라도 해라고 지시했다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파주시가 움직였어요. 파주시 시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움직였어요. 경기도 김동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경기도와 파주시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뭐 경찰력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어요? 지그들이 무슨 수로 막아요? 하여튼 막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김경일이라는 자인데요. 파주시장. 파주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온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와 공직자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 이랬어요. 저와 공직자가 어젯밤입니다.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그때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북전단 살포.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김경희 이자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박상학 씨와 그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동하는 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서 몸으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라고 지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김경일 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범죄 행위 아닙니까?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시민한테, 국민한테 온몸으로 그걸 못하게 막았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 아닙니까? 이걸 이자가 무슨 자랑하듯이 이렇게 떠벌리고 있으면서 이제는 파주시에 이 전단살포 관계자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는 나라입니까? 무슨 법적 근거라도 갖고 있으면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지금. 저것들이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파주에 가는 것을 막습니까? 김경일의 얘기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실제로 이게 집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설사 이 기본법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떤 법률로도 제한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최상위의 헌법적 가치예요.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파주시장 그리고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경기도의 오후석 행정부지사도 함께 했거든요. 이 오후석 이자는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 이랬어요. 헌법이 우선입니까? 이 기본법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김동연이가 아주 비겁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직접 나서기는 껄끄럽고 근데 눈치는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내려보내가지고 파주시장하고 함께 지금 이 짓거리를 벌인 것 아닙니까? 이 명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헌법 유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지금의 의료 사태를 벌이면서 어떤 정부도 의료계를 이긴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논평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익 집단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지금 이 의료계가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그것도 거칠게 폭주를 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적으로 심판받고 있어요. 완전히 스스로 고립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임을 이제 의료계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사상 초유의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환자 1000명이 거리로 나서서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사태를 만들고 의료 공백을 만드는 의료계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환자 1000명이 모여서 거리에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월 4일 오전에 종로구의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유진 철회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의 집회를 위해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면 예상 참여 인원을 쓰게 돼 있는데 여기에 1000명이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이 집회신고서대로 1000명의 환자가 모여서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환자 집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 환자들의 정말 처절한 사연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는 입양한 딸이 희귀 난치 유전병에 걸렸는데 의료 공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사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환자가 박하은 양이고요. 이 박하은 양을 2001년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은 68세 김정애라는 분입니다. 한덕 총리가 이 사연을 듣고 또 이 박하은 양이 또 고비를 넘기고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으로 김정애 님과 박하은 양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김정애 님은 딸인 박하은 양이 희소유전병 코넬리아드란게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박하은 양을 2001년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김정애 님은 최근 의료 공백으로 이 박하은 양의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항의하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한덕 총리는 이날 박하은 양이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애 님과 한덕 총리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애 님은 하은이는 희귀병이라서 진료 순서가 밀렸다. 고열보단 심정지 같은 급한 치료가 우선이더라. 지난번에는 하은이를 키운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회장한테 편지도 써보고 직접 찾아가 사정도 했다. 그런데 이 의협의 회장, 이게 임현택이죠. 그분이 정부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해서 난국을 타게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임현택 그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분명 정부와 대화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김정애님의 이 얘기를 듣고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일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따로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가겠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의협은 도저히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정부가 정말 양보하기 어렵다.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다 끝난 얘기다. 이걸 자꾸 양보하라고 하니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덕수 총리는 오늘 퇴원하는 박하은 양에게는 원피스를 선물했고 삭발한 김정애 님에게는 여름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삭발하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따님 퇴원 기념 선물로 여름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 휴진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닷새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뭐 세브란스 병원, 무슨 병원 너 휴진하겠다고 지금 입장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5일째 휴진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서 집단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서울의대 그리고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 4곳 병원의 전체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투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48명, 그중에 휴진을 중단하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휴진을 중단하자가 73.6%,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가 20.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래서 휴진이 닷새째 중단되게 된 겁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한 데에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판적이었고 냉랭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자단체들이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휴진 중단을 촉구해 온 것도 이 서울대 교수들의 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그리고 18일 날은 모든 이 동네 병의원까지 다 집단 휴진하기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휴진 참여 비율이 자기들 큰소리 친 것과는 달리 15%에 불과했어요. 2020년 때는 30% 가까이 있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더 이상 집단 휴진이라는 정말 강공책을 밀고 나가기가 역부족이다. 뒷심이 딸려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대형 병원들이 휴진 계획을 접는다면, 그리고 어제는 범의료계 조직이 꾸려지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이 공동위원장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주장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임현택을 자체 정리하라. 그리고 의료개혁 특위라는 의정 그리고 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수렴하는 특위에 참여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하라. 정부도 재량권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그동안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밀린다면 정부가 원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 마라. 더 몰아넣으면 이제 스스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논평을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정말 냉정을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는, 그리고 의사들 본인을 위하는 길이 어디인지 좀 현명한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의사 리베이트 수사가 아무래도 대형 게이트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자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갑자기 의사 리베이트 사건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의료계 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빌미는 의료계가 줬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 3월에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데 제약사 직원들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 제가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 의사들하고 의약회사, 제약회사 같으면 그야말로 의사들이 슈퍼갑이죠. 제약회사는 의사들 눈치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들 집회하면서 제약회사 직원들, 자기네 병원에 출입하는 이 제약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집회하는데 머리숱 좀 채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약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갑질이 아니라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 제약회사들과 의사들 간에 도대체 어떤 커넥션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집회에 동원되기까지 하냐.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약회사가 의사들한테 자기네 회사의 약을 처방할 때 좀 써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관리를 몇 년씩 해오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사 리베이트를 집중 신고하는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제약회사들에게 주로 이거 좀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막 신고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계는 이 정부의 신고 접수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대청 국면 중에 시작된 만큼 의료계 압박수단으로 이걸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의료계가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의료계 집회에 왜 제약회사들을 동원하냐고. 아무리 이 갑이라 슈퍼갑이고 의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의료계와 이 제약회사 간에 진짜 커넥션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해달라.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신고기간을 이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신고들이 들어왔어요. 제보들이 들어온 겁니다. 제보들이. 이 제보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딱 2달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2달간 했는데 24건이 접수됐고 그 24건 중에 19건은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건은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리고 3건은 좀 근거가 부족해 보여서 내부 종결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보완해달라고 2건은 신고자한테 보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4건 중에 19건이 이게 범죄 혐의가 짙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경찰에 넘긴 19건의 이 사례 중에 보면 16건이 금전 관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공의사가 본인이 처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계약 건수당 일정 비율의 현금을 받았다. 이게 신고 내용입니다. 공공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 접대, 식사 접대, 회식비 등 현금을 수수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자사 온라인 몰 마케팅 행사로 위장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했다. 현금을 준 거랑 마찬가지. 공공의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에 현금을 받고 회식비와 유흥비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신고들이 19건, 24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19건은 범죄 혐의가 짙어서 경찰에 넘긴 겁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고려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방식이 달라졌다. 더 교묘해졌다. 예전처럼 돈을 건네주는 건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 방법이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유명 식당에 선결제를 해주거나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을 사주는 방식. 사실 리베이트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임현택이는 이 당시에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2달간을 운영하자 이렇게 썼어요. 페북에다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운운하면서 처벌을 이야기한다. 뇌물 등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하면 최고 1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주겠다. 맞불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제보한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의사들이 이렇게 제약회사들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은 2달 동안 신고했는데 24건이나 접수가 된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고려제약이 있습니다. 파일명 BM이라고 하는 파일이 발견이 됐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BM은 뭐냐? B는 블랙, M은 머니, 블랙 머니, 시커먼 돈, 더러운 돈. 예. 이 파일에는 이 제목 자체가 BM, 블랙머니라고 붙여진 이 파일에는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4월에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는데 그 BM 파일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엑셀표에는 고려제약이 리베이트를 준 병원, 의사, 진료과, 리베이트 액수, 리베이트 제공한 날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명단에 나오는 의사들을 상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제가 지난번에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17일 날 기자간담회였는데 월요일 날이죠. 구조적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곳 발견했다. 한 제약회사의 문제로 보기에는 부적절해서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뒤로는 이렇게 블랙머니라는 파일명이 붙을 정도로 온갖 더러운 협잡일은 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는 희생자들인 양 약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100일 넘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온 국민을 지금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의료개혁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정론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